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의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있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어제 저녁 새벽이죠. 네네. 평양을 방문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네. 러시아 대통령 전용 기편으로 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애초에는 18일 화요일부터 네. 19일 수요일까지 1박 2일 일정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하루짜리 그러네요. 일정이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순안공항에 직접 나가서 영접을 했고요. 네. 숙소인 영빈관까지 네. 또 차를 타고 안내까지 네. 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방문 일정은 12시부터 네.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환영식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그것이 끝나고 숙소인 금수산 영빈관에서 90분간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회담이 끝난 후에는 두 정상이 산책도 하고 이렇게 예. 차 마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 민감한 군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마 거기에서 얘기가 오고 갔을 것으로 아. 그렇게 사람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회담이 끝나고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에 헌화를 했고요. 국빈 만찬이 있었습니다. 네. 국빈 만찬이 끝난 다음에는 김총비서와 함께 공항으로 이동을 했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러시아 정교회 성당 네. 정백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 거기 네. 잠깐 들렀고요. 예. 그리고 끝나고는 다음 방문 국가인 베트남으로 이동을 하면서 북러 정상회담은 끝이 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이렇게 오랜만에 정상회담을 했는데 일단 정상회담의 내용이 좀 무척 궁금합니다. 네. 일단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고 그런 내용도 계속 뉴스에 나왔는데요. 네네.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뭐 어떤 관계를 의미하나요? 이제 회담 결과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자세한 내용들이 공개되겠지만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바대로라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외교 관계를 일단 격상하자는 겁니다. 네. 지난 17일에 푸틴 대통령이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을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러시아에서 나왔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군사 협력을 동반하는 관계로 격상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용어가 좀 달라서 이제 딱 확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국가 간의 관계를 일단 동반자 관계. 네. 그러니까 가장 일단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네. 뭘 때 여기 외교 관계를 맺으면 동반자 관계부터 보통 시작을 한다 그래요. 이 동반자 관계 앞에 이제 단어가 하나씩 붙기 시작합니다. 네. 제일 많이 붙는 거, 그 다음 단계로 붙는 게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됩니다. 보통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된다는 것은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앞에 포괄적이라는 단어 하나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군사적 협력 같은 게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관계, 북러 관계가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에서 앞에 포괄적이 하나 더 붙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이번에 되는 것이죠. 현재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나라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북한이 그 단계로 관계가 높아진 것입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한국과도 외교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용어가 좀 다르네요. 앞에 포괄에 아직은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인 어떤 협력은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보다는 한 단계 조금 더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동맹관계,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동맹관계라는 외교 관계도 있어요. 이 동맹관계는 그냥 군사적 협력에 초점을 맞춘 관계를 보통 동맹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뭐 북한과는 아직 동맹관계를 복원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정치적인 목적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아마 이거 같아요. 이번 외교 분야에서 이 내용을 밝혔는데 평등, 주권 존중 및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른 다극 세계 형성을 함께 옹호한다 이런 내용이 이번에 협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뭐 말은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엔의 제재를 받고 고립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때문에 또 유엔의 제재를 받고 그렇죠. 고립되고 예. 있죠. 그러니까 이 두 나라를 고립시키고 있는 국제사회 유엔 네. 이 제재를 우리는 거부한다. 내정 불간섭 원칙을 지키자. 그래서 러시아는 북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회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그런 주자 뭐 것이죠. 이런 거네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뭐 그 외에 뭐 경제나 군사 협력 내용 이런 것들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기 직전에 노동신문에 글을 기고했다 하면서 네. 굉장히 넓은 지면에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글을 그렇죠. 지금 보도를 했는데 네. 거기에 내용이 뭐냐?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자. 네. 결제 체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게 네. 뭐냐면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에 맞서서 자체적인 무역과 결제 체계를 갖추자 이런 뜻으로 지금 풀이가 돼요. 네. 이게 뭐냐면 지금 달러로 다 무역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도 북한도 사실 네.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했다는 이유로 이 달러 이 시스템 체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로 여기저기 여러 나라에 있던 러시아의 돈들 예. 국제사회가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 동결시켰군요. 러시아가 그 돈을 떼이게 생겼어요. 예. 북한도 지금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핵무기 네. 개발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퇴출당하거나 달러 거래를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 대안을 찾자는 것. 이번 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네. 목표라고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양국 간의 에너지, 운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하는데 이게 아마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역 액수를 늘리려고 하나 봐요. 이미 사실 네. 2023년에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3,400만 달러 정도 무역 규모가 되는데 그 이전에 비해서 9배나 높아진 거예요. 9배씩이나 이것을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이자 이런 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네. 역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 두 나라 사이에 지금 이 갑작스럽게 관계가 좋아진 이유는 이 군사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비공식 회담에서 지금 다룬 것으로 보이는 군사적인 협력 내용이 뭘까? 이거에 네.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는데 네. 어쨌든 러시아가 과연 대북 제재를 위반해가면서까지 북한의 위성 또는 핵 개발에 필요한 최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을 할 것인가? 네. 또 반대로 북한은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과 탄약 미사일을 지금도 제공했는데 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또 얼마나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됐을 것으로 네.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겠군요. 일단 뭐 공식 회담에서 나오는 것보다 비공식 회담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중요할 텐데요. 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오면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도 이제 북러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좀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게 있죠. 그렇습니다. 9월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이 두 사람이 진행을 네. 했어요. 정상회담에 앞서서 두 정상이 어디를 갔냐면 우주기지를 가가지고 네. 거기 우주기지를 이렇게 쭉 걸었고 로켓 발사 시설도 쭉 둘러봤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언급했죠. 김 위원장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인다. 우주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네. 그래서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 등 뭐 우주 기술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담이 끝나고 실제로 북한에서 군사 정찰 위성 발사체의 엔진 시험을 했는데 네. 이게 러시아의 액체 산소 및 석유 발동기 기술을 적용한 거였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체 엔진에 러시아 기술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거나 네.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추론을 지금 지난 그 정상회담 때 이후에 해왔었거든요. 네. 이번에 그런 문제와 관련된 것도 매듭이 지어졌거나 또 추가 이전 또는 자문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열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전보다는 더 확대되고 또 좀 더 이제 뭐 깊어지는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회담을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 두 나라는 각각 좀 어떤 것들을 좀 얻게 될까요? 일단 구분해 보죠. 뭐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것,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외교적 지지. 네, 이거 중요하죠. 되게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일으켰을 때 네 나라가 네, 지지하고 찬성했는데 뭐 그 옆에 있는 벨라루스 같은 벨라루스, 나라들 예. 그리고 전통적인 러시아의 우방인 시리아. 시리아. 근데 그 외에는 딱히 지지할 나라가 없을 것 같은데 북한이 지지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과 탄약 미사일 지원. 네. 지금 러시아가 하루에 포탄 10,000발씩 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이제는 러시아가 뭐 군사 무기 생산하는 세계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포탄이 지금 소모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 벅차요. 그거 이제 북한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죠. 네. 세 번째, 러시아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러시아 네. 시민들도 이제는 러시아 국민들도 힘들고 어려운 노동 잘 안 하려고 하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의 노동자들이 그동안 와서 러시아에서 여러 영역에서 예. 노동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 다 해외로 나갔어요. 네. 이 노동자 채워야 되는데 네. 다시 들어와야 북한의 되네요. 노동자들이 네. 지금 이거 채워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북한 그렇군요. 노동자 입국을 허용할 가능성도 네.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북한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외교적 지지 역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러시아와 중국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 또는 제재를 찬성하는 그런 입장에 서 그랬죠. 있었는데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슬그머니 이걸 찬성하는 쪽으로 네. 내지는 암묵적으로 그냥 묵인해버리는 쪽으로 지금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동자 파견해서 부족한 외화를 북한은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지금 식량 부족 문제, 원유 부족 문제, 경제 제재 때문에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러시아가 드디어 밀가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원유도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가요? 이거 네. 일시적으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사 정찰 위성, 이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이 매우 많은데 네. 이 엔진 기술을 포함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선진 군사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얻을 가능성은 생겼습니다. 자, 근데 가능성, 문제는 얼마나 언제쯤 받을지는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아무래도 뭐 정찰 위성 시험을 여러 번 하다가 실패하고 이랬으니까 가장 필요한 게 그거일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러시아가 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런 필요한 핵심 기술이죠. 이런 것들을 북한에 넘겨줘야 할 텐데 러시아가 과연 이 중요한 정보를 넘겨줄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네. 러시아 군사 전략가들은 일주일을 생각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수도를 함락하는데 일주일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진격을 했는데 네. 지금 2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네. 수도 함락이 안 됐어요. 전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러시아가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준비가 부족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포탄이 필요한데 북한은 2023년 11월에 100만 발 네. 이상의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을 했습니다. 아, 네. 엄청난 그렇군요. 분량입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2달 넘게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었는데 자, 과연 그 대가로 첨단 군사 기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예요. 네. 근데 전문가들의 진단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지는 일단 불확실하다. 네. 그리고 가능성의 크기는 작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네. 러시아가 최첨단 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을 해버리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는다는 것이죠. 네. 북한이 막 포탄 지금 공급해주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물론 뭐 밀가루도 있고 뭐 원유도 있습니다만 이 첨단 군사 무기 기술을 혹시 좀 이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적과 동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미리 줘버린다? 러시아로서는 뭐 이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러시아와 북한의 이런 회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서로 오갈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같은 날이죠. 푸틴 대통령이 이제 평양을 방문한 날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이 외교 안보 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의 외교, 국방 고위 당국자들이 서울에서 회담했습니다. 예.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예. 미묘하게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에 맞서서 한국과 중국이 견제에 나서는 미묘한 모양새가 지금 연출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네요. 한국에서는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참여하고요. 중국에서는 장바오춘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 판공실 부주임이 참석을 네. 했습니다. 자, 일단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 이것이 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네. 중국과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어떤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고 재미있는 이런 네. 상황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북한과 러시아가 만나는 동안 한국과 중국이 만나는 굉장히 미묘합니다. 네. 예, 어쨌든
어쨌든 이런 관계인데 러시아와 북한이 이제 이번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좀 개선이 이제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일단 단기와 예. 중장기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사안이 조금 복잡해서요. 네. 단기적으로는 북한과 또는 북한 주민에게 네.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원유 등을 들여와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협력 관계도 아마 거기서 멈출 가능성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어떤 이득이라기보다는 일단 예, 일시적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포탄이 네. 필요한 동안 그 사이에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 정부로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에 숨통은 트일 것으로 네. 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중장기적인 네. 것입니다. 만약 동아시아에 정말로 신냉전 질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군사 준비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네. 그러면 북한 인민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네. 보입니다.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에 써야 할 국가 예산을 군사무기 개발에 엄청난 양을 쏟아부어야 네.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전체 국가 예산에 또는 국가 경제력에 거의 한 25%에서 30%를 쏟아부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네. 있어요.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에서 군사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 그 나라가 전체 총소득, 총생산량의 9%에서 10% 쏟아붓습니다. 근데 네. 북한은 그것의 2배에서 3배를 쏟아붓고 있어요. 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가 군비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아마 그보다 그럼 더 높아진다는 건데 이것은 북한 인민들로서는 감당하기 힘겨운 희생을 아마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시도 때도 없는 군사훈련에 또 동원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먹고 살기도 조급한 이 상황에서 생계활동해야 되는데 그 생계활동에도 커다란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국이나 미국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현대전은 경제전이기 때문에 결국 네. 돈으로 무기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북한이 아무리 많은 비용을 쏟아부어도 한국과 미국을 앞설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희생을 인민들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2년 동안 끝나지 않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거기에 이제 북한이 무기를 보내고 있고 이제 이번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되면서 어쩌면 북한 주민들도 동원될 가능성이 아마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북한 주민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먹고 사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쟁은 그만 멈추어 주기를 바래 봅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북한의 배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방의 한 기초식품 공장이 이 간부들에게는 1등급 식품을 공급하고 노병들에게는 3등급 식품을 공급했다가 신소를 당한 일이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네. 흥미롭습니다. 뭔가요?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벌어진 예. 일입니다. 해주 기초식품 공장은 예. 식료품을 등급을 나누어서 생산을 하고 네. 주민들 몰래 시 안에 있는 간부들에게만 1등급을 공급했다가 신소가 제기돼서 검열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네. 해주 기초식품 공장은 간장, 된장, 고추장 이렇게 장류를 생산하는데요. 네. 이를 3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서 생산한 뒤 네. 지난달 말 해주시의 주요 간부들에게 1등급, 2등급의 제품을 공급하고 가장 질이 낮은 3등급 제품은 노병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네. 공장은 이른바 롱구방차에 네. 질 좋은 제품들을 실어서 예. 주요 간부들 집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식료품을 공급했다는 거고요. 네. 공장은 또 일반 주민들을 위한 상품은 평소에는 잘 생산도 하지 않았다고 예. 합니다. 주민 공급용 제품은 주요 국가 명절에만 소량 생산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예, 일단 이건 참 너무합니다. 예, 간부들이 뭐 뇌물까지 받아 먹고 있는데 간부들을 위한 특별한 공급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건 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장이 어쨌든 검열을 받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공장의 이런 행태는 어떻게 알려진 건가요? 네. 해주시에 거주하는 네. 한 노병의 신고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 용감하네요. 네. 이 노병은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사는 한 간부 집에 간 거예요. 예. 해주 기초식품 공장에서 생산된 된장이 공급됐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걸 봤죠. 근데 자신에게 공급된 것과 질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 예. 집에 갔다가 예. 자신이 받은 된장은 제품 표면에 메주콩으로 만든 된장이라고 쓰여 있긴 했는데 네.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하고 재료하고 혼합돼 가지고 네. 희멀겋고 옥수수 알이 막 섞인 그런 된장이었대요. 네. 그런데 간부들이 받은 된장은 정말로 순 메주콩으로 만든 된장이었던 네. 질 좋은 된장이었던 것이죠. 이를 알아챈 노병 즉시 예. 황해남도 당위원회에 예. 이 같은 사실을 신소했다고 합니다. 야, 예. 일단 이 노병 굉장히 용감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노병이 도당위원회에 이제 신소를 했는데 어떻게 신소를 합니까? 일단 신소과를 찾아가서 예.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예. 당에서는 혁명의 선대인 노병들을 잘 보살펴 주라고 하는데 네. 해주시는 등급을 나눠 좋은 것은 간부에게 주고 된장인지 멀건죽인지 모를 제품을 몇 명 되지도 않는 노병들에게 공급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네. 이제 언성을 높였다는 예. 겁니다. 도당은 공장 책임 일꾼들을 불러서 이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파악을 했고요. 도안전국 경제감찰과에 해주 기초식품 공장에 대한 검열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 명의 공장 일꾼들이 지금 예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하고요. 도당은 이번 문제가 된 일꾼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면서 간부 사업 방침도 내놨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잘 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인민들에 대한 배급은 사실상 이제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간부들에 대한 배급은 지금도 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그런 듯합니다. 현재 네. 식량 배급은 군인, 네. 국가보위원, 인민보안원 등 이른바 체제 보위에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네. 하고요. 일부 당원들, 고위급이겠죠. 그리고 일부 공장기업소, 그다음에 도시근로자 중심으로 식량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은 국가 식량 배급이 거의 없거나 어쩌다가 가끔씩 몇 킬로씩 주는 정도라고 네. 하는 거고요. 북부 산간 지역 또는 농민 등 일부 계층은 사실상 배급 자체가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하는 그렇죠.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배급은 계층과 계급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배급 예. 제도는 사실 이제 사실상 거의 절반은 무너졌거나 그렇죠. 네. 아까 지금 간부과 얘기 1급은 간부들에게 노병 상급 이런 걸 네. 주는 거 보면 사실상 배급 제도가 계급 제도로 전락한 셈이 네.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이 편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배급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국가가 무료 또는 정해진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물자를 나누어주는 방법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다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네. 있는데 이 일부 국가에서 배급을 이렇게 실시하는 이유 뭔가요? 사실 배급 북한에서야 배급하면 익숙한 단어지만 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배급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잘 네.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 국가가 전체 인민들을 대상으로 배급을 실시한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아까 지금 사전적 의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국가가 무료로 또는 정해진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물자 나누어지는 것이 배급인 건데 네. 주로 생계에 직결된 생필품과 같은 물량의 공급량이 매우 많이 줄어들었을 때 네. 사회 혼란을 막는 용도로 아주 가끔 시행하는 게 배급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지금 현재 배급을 실시하는 상황은 두 가지 정도 상황으로 좁혀져 있어요. 첫 번째는 전쟁과 재난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전쟁이나 재난이 발생하면 생필품 생산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공급량이 빠르게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막 이걸 사재기를 한다거나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는 대신 생필품을 구하느라고 막 줄을 선다거나 네. 뭐 또 일을 할 여력도 없죠. 식량 구하느라고. 그러면 막 약탈이 벌어지거나 또는 국가를 탈출하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네. 일정량을 배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과 재난 시기에는 배급이 그렇죠. 있을 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독재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인민의 생명줄을 딱 틀어주고 네. 충성심을 높이기 위한 선전의 및 배급을 네. 활용하는 것이죠. 최고 지도자의 은혜를 입었으니 네. 고마워해야 한다, 충성해야 한다 하는 식의 이런 가치관, 세계관을 심어주는 목적으로 배급을 실시하는 경우인데 최고 지도자의 정책이나 노선에 반대하는 사람도 인간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식생활을 이 배급 제도로 옥죄기 때문에 네. 저항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네. 그래서 모든 인민의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식으로
잘못된 제도나 무능한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네. 가능하기 때문에 독재 국가에서 이런 걸 실시하는 경우가 정말 아주 극히 드물게 있긴 있습니다. 네. 네. 북한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줄을 딱 잡고 네. 밥 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하도록 강요하는 체제인 거죠. 네. 네. 이렇게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두 번째 목적으로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배급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자, 배급제를 전쟁이나 재난 같은 비상시기에만 아주 잠깐 시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게 보통 일반적인 국가의 경제 제도로 배급제를 만약에 실행하게 될 네.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그렇죠. 때문이죠. 네. 어떤 문제냐? 배급제도는 생산량을 늘리는 제도나 정책은 아닙니다. 네. 국가 경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발전할 수가 없게 되는 네. 겁니다. 왜 일상적인 시기에 국가의 운영 체계로 배급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져 버렸느냐? 왜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했느냐? 이 배급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산량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적당히 다 나누어 먹는 데 관심이 네.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안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 배급제를 실시했던 소련이나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이런 데에서도 배급제를 철폐하는 것을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네. 야, 이제 우리 사회주의에서도 네. 배급제를 드디어 철폐했다. 네. 이건 우리 사회주의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까지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좀 깊이 새겨서 네.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배급제를 반드시 폐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인민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국가가 그냥 은혜롭게 최고 지도자가 은혜를 발휘해서 네. 나한테 뭐 식량을 주고 생필품을 주는 그런 사회 말고요. 네. 자신의 힘으로 번 돈 그걸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구입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진정한 자주적인 인민이죠. 네. 스스로 자기 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자유시장 경제 방식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긴급한 시기에 뭐 재난이라든가 뭐 이런 시기에만 뭐 일시적으로 뭐 재난 지원금이라든가 뭐 일정의 배급 정도에 준하는 그런 뭐 지원들을 하는데 북한은 뭐 일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오히려 막고 있는 것이니까 결국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 당국에서 배급제 철폐를 통해서 인민들의 생활을 좀 개선하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